중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 중독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는요, 1996년도 정신과 의사인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정의는요,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이 생겨서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한 상태, 이것을 인터넷 중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터넷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죠. 건강한 정보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면도 있고, 우리가 흔히 알기 어려운 성에 관한 이런 정보들도 잘 공유할 수 있고, 또 의사소통에 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부정적인 면도 있죠. 너무 이 포르노그래피 같은 이런 걸 보면서 육체적 쾌락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중독에 빠진다든지, 이 인터넷을 통한 게임에 너무 몰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독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인터넷 중독은 국제적인 이슈인데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과몰입하는 아이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고, 이에 관한 논문이나 연구도 우리나라에 많아요. 또 부정적인 면으로 예전에 뉴스에 보면 2010년도 11월 달에 뉴스에 보면 컴퓨터 게임 하다가 이 중학생 아이가 엄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엄마가 게임 한다고 막 잔소리 하니까 그 몰입해 있다가 얘가 홧김에 엄마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한 뉴스를 남기고,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외국 유학을 하다가 온 아이 중에요, 게임방에서 막 격투하는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무조건 칼로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게임하다가 마치고 나와서 길을 가는데 처음 만난 사람을 칼로 이제 타격을 해가지고요, 중상을 입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구분을 잘 못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사건도 일으키는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기 쉬운 사람들은 10대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많고, 가장 흔한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 게임이에요. 인터넷 중독의 한 형태로 게임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게 연도별 대상별로 인터넷 중독률을 보면 2015년도 자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청소년은 13.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5.8%, 그리고 유아는 5%, 유아도 이렇게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던 인터넷 중독에 어떤 유형이 있는가, 사이버 섹스 중독인 사람이 있습니다. 섹스나 포르노 하는 거, 이런 걸 많이 보는, 나한테 오는 20대 여성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우울증이기도 하고 자살, 자해 시도도 많이 하는데, 쇼핑 중독과 함께 이게 사이버 포르노를 보는 이 중독이 있는데, 밤새도록 이거 보느라고 밤에 안 자고 있다가 낮에 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는 나한테는 안 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여성 상담원한테는 하는데, 나한테 이 얘기는 안 하고 그 상담복지사가 이 환자하고 나하고 공유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사이버 관계 중독이라고 해서 온라인을 통한 인간관계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실제 인간관계는 부족한 거죠. 누구와 계속 소통하고 이런 데 이제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이제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중독이라고 해서 컴퓨터링 하는 거, 컴퓨터 자체를 막 지나치게 업그레이드하고 계속 그걸 만지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막 하는 이런 컴퓨터 중독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해한 인터넷 사용을 하는 엽기나 잣살, 폭력 이런 사이트에 막 계속 서칭하고 들어가는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인터넷 중독상에는 있습니다. 그 심리적 요소를 보면요. 저한테 오는 우울증 환자들 중에 이렇게 인터넷 중독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우울감이 있다든지 강박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산만하고 집중력 저하, 특히 ADHD 이런 아이들하고 인터넷 중독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충동성이 높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사회적 불안감이나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인터넷 중독에 잘 걸린다. 아마도 이런 정신병리에 대한 보상이나 자가치료 이런 걸 위해서 인터넷에 탐닉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을 하죠. 가정환경 요소들도 있는데요. 이런데 인터넷 중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들을 보면 부모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부모끼리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이 가족의 결합력이 떨어질수록 중독에 잘 걸리고, 가정이 불안정할수록, 또 부모의 문제 음주가 있을 때, 이럴 때 가정 환경 요소도 상당히 무시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잘 빠져드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1996년도에 영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이미 심각한 정서적 문제나 낮은 자존감 상태의 사람들, 아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중독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자신의 정체감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터넷 중독에는 남녀의 차이가 이 당시에 없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중독 양상은 남녀의 차이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만이 인터넷 중독에 걸리는 건 아니다. 매우 외향적인 사람들 중에도 걸린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인터넷 유혹에 잘 빠지는가? 그 이유가 뭘까? 일단 게임이나 이런 거 재미가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한테 재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이런 호기심이 있고, 세 번째 중요한 요소, 익명성입니다. 내가 이 안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런 익명성이 있고, 인터넷상에서는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크게 간섭받지도 않고 누가 나무라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무한하죠. 어떤 거든지 무한하게 내가 찾아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면이 있고, 저 모퉁이만 돌았으면 무엇이 있을까? 저 모퉁이만 돌았으면 하는 증후군이 있는 거죠. 요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인터넷상에서. 그리고 실제 세계보다 덜 냉혹하잖아요. 그리고 거절의 위험이 적죠. 거절당할 위험이 없으니까, 거절당해도 익명이니까 괜찮다는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인터넷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강박적으로 사용하고 집착을 합니다.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의 기능에 장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로 인해서 일탈 행동을 하거나 현실 구분을 잘 못하는 이런 장애가 옵니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 인터넷 중독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신체적인 증상들이 있는데,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해서 여기 손목이 당기고 아프고 저리고 하는데, 이거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이 와요. 화면을 너무 오래 보니까. 그 다음에 편두통이나 어지러움 증상, 어깨나 허리 통증,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으니까요. 불규칙한 식사 제 시간에 거의 못하고 막 컵라면 먹으면서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수면장애, 그리고 개인 위생을 잘 못 챙기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 보면 일단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갈망감이 점차 강해지고, 가족과 친구를 소홀히 합니다. 이제 약속 같은 것도 소홀히 하고, 게임에 하지 않으면 공허감이나 우울감, 짜증이 납니다. 게임에 대해서 이제 고용주나 가족들한테 이제 속이고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학업과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게임을 하는 동안
편안한 느낌과 다행감을 되게 느끼게 되죠. 인터넷 중독의 진단 기준은 DSM-5에서 제시하는 게임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9가지 문항 중에 5가지 이상 12개월 동안 이게 지속되면 우리가 인터넷 중독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첫 번째 이제 게임에 몰두하고, 두 번째 제지할 경우에 나타나는 금단 증상이 있고 내성이 있고 이게 본인이 게임을 안 하려는 통제를 해보지만 계속 실패를 한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을 제외하고 이전에 취미 오락 활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여섯 번째 정신사회적 문제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터넷 게임을 지속한다. 일곱 번째 가족이나 치료자 또는 타인에게 인터넷 게임 시간을 속입니다. 여덟 번째 부정적인 기분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아홉 번째 인터넷 게임 참여로 인해 중요한 대인관계나 직업, 학업 또는 진로 기회를 위태롭게 하거나 상실하게 됩니다. 이 9가지 중에 5가지가 해당이 되면 이게 12개월 동안 지속되면 인터넷 중독이다. 그러면 어떤 질환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가? 공존질환.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가 첫 번째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 그 다음에 사회공포증이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충동조절장애, 불안 관련 장애, 물질 관련 장애, 중독 이런 문제 말, 그 강박적인 사람, 그 스키조이드 퍼스널리티 디소더라고 해서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이런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질환들이 흔히 공존질환으로 같이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청소년들 게임 중독자 80%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게임 중독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우울증을 같이 가지고 있고 ADHD 발병 확률도 높인다. ADHD가 인터넷 게임 중독을 확률을 높이고 또는 인터넷 게임 중독이 ADHD 확률도 높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에 서울 성모병원 정신과의 김대진 교수라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이 연구를 좀 했어요. 인터넷 게임 중독자들을 보니까 아닌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지능이 떨어지더라.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연구가 발표되고 나서 엄마들 난리가 났습니다. ADHD에서 그러면 왜 인터넷 중독이 많이 생기는가? 그 이유가 뭘까? ADHD 자체가 자기 행동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그만하거나 자제해야 되는 상황, 이걸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보상이나 성과를 끈기 있게 못 기다리거든요. 얘들이 급하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은 즉각적인 피드백 반응이 오니까 여기에 쉽게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산만한 아이들이 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죠. 왜 그래 설치냐, 왜 집중을 못하냐 이러는데 게임에는 놀랄 정도로 집중력을 보이거든요. 이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내가 집중을 잘하네? 이게 이 안에서는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ADHD 아이들이 흔히 이렇게 게임에 잘 빠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